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원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예, 오늘 되게 아주 멋진 젊고 잘생기시는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도은 저는 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도은욱 대표님이시고요. 회사 이름은 V1C. 자,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뭐 회사 소개를 하셨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매출 거래 플랫폼 이제 레베뉴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뭐 사실 상호는 V1C지만 버티카 도은욱이라고 합니다. 매출 거래 플랫폼. 그리고 브랜드는 버티카. 네. 자, 버티카의 뜻은 뭔가요? 저희가 얼마나 버틸까? 오, 아, 진짜요? 와이. 아니 여기에 막 보시는 V자 마크에 뭐 그리고 막 약간 비주얼적인 걸 해놨길래 무슨 버티컬 뭐 하여튼 영어에 무슨 이렇게 축약어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그러면 버티카. 영원히 버틸 거야. 뭐 이렇게 되는데 버틸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 좀 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버틸까? 약간 느낌표이기도 한데 네. 사실 좀 중의적인 의미기도 해요. 사실은 저희가 좋아하는 버티컬에서 이제 호리존탈 인터그레이션을 해보자라고 해서 버티컬 뒤에 H로 바꾼 건데 이 뜻보다 얼마나 버티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앞에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뭐 매출을 파는 거니까 뭐 중고나라에서도 매출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자, 저희도 우리- 매출인데 한번 자, 오늘 재밌게 욱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질문을 들어보도록 일단 아까 하겠습니다. 그 매출 기반 뭐 플랫폼 혹은 아까 자산거래라는 거를 아예 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매출 기반으로 정확히 뭐 금융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이게 사실은 만약에 어떤 매출 채권 팩토링이나 뭐 ABS, ABL 같은 개념을 아신다면 이걸 그냥 플랫폼화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 벌게 될 매출을 그거를 지금 미래에 벌 거라고 예측을 해서 지금 현금으로 전환하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자금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더 쓰이도록 보탬이 되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매출을 벌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대표님 설명을 이제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네. 자, 대표님 설명에서 우리가 설립은 언제 했고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퇴사를 한 거는 2019년 12월이에요. 그래서 3년 이제 2년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 레베뉴 마켓 서비스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거는 2021년 1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4개월 차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위한 서비스 법인으로는 되게 따끈따끈한 얼마 안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초기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을 뭘 했냐?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그냥 헤맸습니다. 사실 전에 직장에 있다가 제 파트너랑 같이 우리가 뭘 할지를 그 아이템 회의를 3개월 동안 일요일마다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했는데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가자. 그래서 나와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헤매는 시기를 거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찾는. 그래서 그러면 법인은 4개월 된 거고 그럼 몇 분이 뭐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서 나와서 하시게 된지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 원래 이제 저랑 제 공동 창업자는 같이 저희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 거고요. 대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뭐 기업 금융 동아리를 같이 만들었고, 근데 회사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이제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홍콩에서 M&A 팀에 있었고요. 공동 창업자인 이명빈님은 서울 팀에서 이제 한국 커버리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프로젝트인데 M&A 딜이다 하면 둘이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될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친구에다가 일도 같이 해보니까 우리는 공동 창업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두 분이 그렇게 하신, 맞습니다. 지금은 좀 두 분이 계신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3명 있고요. 저희가 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친구가 퇴사를 하고 나니까 자꾸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도 안 했는데 막 회사 이름도 지어오고. 그래서 그 사업에 관심 있나 보다
해서 그때도 저희가 일요일마다 만나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 레베뉴 마켓 아이템을 딱 확정하고 나니까 나도 바로 하겠다라고 해서 퇴사하고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풀타임으로 3명이 맞습니다. 하고 계신다. 네. 자, 그러면 4개월 동안 네.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이 서비스는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 오픈 예정이나 또는 오픈을 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사실 뭐 핀테크 요즘 뭐 테크핀이라고도 하는데 사업이다 보니까 규제를 먼저 봐야 됐어요. 그래서 설립하자마자 저희 아이템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를 하면서 동시에 사실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법률 의견을 받는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 모델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저희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과 동시에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자금이 운용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우리가 분석 모델, 사실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신용 평가 모델일 수가 있겠죠.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12월부터 그걸 저희가 3월까지 3개월 동안 했다고 보시면 뭐 3개월 가까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 3월 중순에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운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의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20억 원을 스타트업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오, 벌써요? 네. 네네네. 그러면 그 20억 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뭔가 신청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온라인으로 그냥 모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네트워크가 됐던 회사들을 먼저 해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우리가 이 서비스를 운영할 건데 서비스를 활용하실 만한 고객들을 일단 다 리스트업을 했죠.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해서 일단 버티컬을 나누게 됐어요. 8개 버티컬인데 좀 더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하자면 이제 B2B 쪽이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 미디어, 그리고 이제 B2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티컬 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아웃바운드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 데는 어디냐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B2B라고 생각을 했고 B2B들은 저희가 직접 다 그냥 찾아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정말 구글링 뒤져가지고 대표님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을 알게 되고 아니면 대표님 페이스북 들어가고 뮤추얼이 있는지 투자자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해갖고 소개를 해서 이제 1, 2, 3월 동안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64분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동안은 그냥 마케팅은 전혀 안 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뭐 그 기초들을 조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네. 어떤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어떻게 이게 대출을 일종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금 여러 그 라이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크게 3단계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종국에 바라는 목표부터 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플랫폼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는 자금을 조달해주는 금융기관도 직접 온보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예치해두고 이제 투자자의 뭐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는 설정을 해두면 그게 이제 운용이 되는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그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투자 중개업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완전한 저희가 그냥 금융 그 사업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럼 금융기관은 이게 그럼 투자 상품으로서 검증이 됐고 안정성이 보장이 돼 있냐를 봐야 되니까 그 중간에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트랙 레코드를 쌓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2단계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조달해서 직접 제공하는 형태. 두 번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데 펀드에 모아서 그 펀드에서 출자하게 된 형태입니다. 귀자적으로 세 번째는 이제 뭐 투자 중개업자, 그러니까 저희가 인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사실 지금 어떤 샌드박스 이제 규제 사업으로 지정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5월 초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집합 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이 등록이 되고 나면 PF에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PDF를 차리려고 프라이빗 뎃 펀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저희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투자 합자 회사죠. 합자 회사를 차리고 나면 거기에 금융기관이 이제 출자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뭐 대출이든 뭐 어느 상품이든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의 단계에서가 사실 저희가 직접 이제 자금을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김 위원장한테 사실 법률 검토를 받았던 거고요. 이게 그러면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저희가 주는 돈이 그러면 이게 매출 채권의 양수도 계약인데 결국에 보는 건 이게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냐 없냐를 네. 따지게 돼요. 근데 저희 모델은 사실상 상환 청구권이 없는 개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환 청구권이 없다면 이거는 대출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게 된. 죄송합니다. 예, 상환 청구권이 없다. 그러니까 매출을 교환한다. 네. 예, 우리가 돈을 주고 그거를 매출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사고 우리가 돈은 줬고. 네.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만약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상환을 해줄 그러니까 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 다시 팔 수 없다는 얘기랑 뭐 비슷한 얘기로 보이는데 그러면 정말 살 때는 우리가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앉는 게 아닐까. 저도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지닌 리스크라서 이거는 우리 모델을 검증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져야 되는 리스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드로 가기 전에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PDF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펀드인데 네. 데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서 네. 그 펀드에서는 우리가 GP가 돼가지고 우리 회사가 GP가 돼서 돈을 거기서 그러면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하고 돈을 구워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때는 이제 또 약간의 그 구조는 조금 달라지겠군요. 네. 저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 벌써 대표님이 되게 깊이 있게 내용으로 들어와서 다시 좀 끄집어 올려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금융 용어 중에 못 알아들은 건 ABL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ABL을 이해하시면이라고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ABL이 어떤 형태인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한다고 하셨지만 어쨌거나 지금 20억을 뭐 대출 혹은 비슷한 형태로 뭔가 지금 빌려주신 건데 그 자금 조달을 역으로 버티카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매출 채권 팩토링 ABL이라고 하면 이게 또 이제 사실 또 좀 깊은 개념이 들어오는데 확정 매출 채권, 장래 매출 채권 이렇게 나뉘게 돼요. 예시를 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항공사들이 사실 ABL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어부터 풀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뭐 asset backed loan이라고 하고 이제 자산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자산을 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항공사들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캐빈 내 그 좌석이 이만큼 항상 팔렸어. 70%는 팔렸어.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는 팔릴 거야라고 해서 그걸 이제 기반해서 장래 매출 채권에 대해서 받는 거고 매출 채권 팩토링은 특히 이거는 이커머스에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중간에 정상 기간에서 실제로 대금 납입이 30일이 걸리고 60일이 걸리는데 맞습니다. 당장 이게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그럼 확정 매출 채권이니까 바로 지금 매출로 그 현금으로 전환해줄게라는 매출 채권 팩토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플랫폼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스타트업들이 좀 자본 조달 옵션들을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됐죠.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같은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커머스 애그리게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쪽 특히 프랍테크가 그런데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 자금으로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저희가 1대1로 한다 그러면 저희의 지분 희석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시드 초기 단계에서 뭐 3억 원을 조달했는데 지금 3억 원을 준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대출을 활용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냥 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이 계시고 저희를 만나시면 이거 아이템이 좋은 것 같은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투자금의 몇 배수로 저희한테 대여를 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이걸 갖고 여기 이제 반복매출에 운용을 할 테니까 이자를 저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20억 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역시 금융위에서 금융적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신 거군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플랫폼은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은 플랫폼은 아니죠. 일방적인 서비스업이고 이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이 플랫폼으로 갔다고 하고 또는 그 앞으로 이제 그 PDF 펀드를 만들어서 PF 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이 클라이언트 확보 전략? 네. 예, 우선 이쪽에 우리 클라이언트 확보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지금까지 하신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콜드콜이나 네. 그 형태로 하신 건데 그거를 계속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버티컬이 있는데요. B2B, 이커머스, 미디어, 그리고 B2C가 있습니다. 각각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접근 전략이 달라요. 저희도 항상 고민을 했던 게 우리 서비스는 이게 비행기 엔진을 파는 것처럼 세일즈 리드인가 아니면 치약을 파는 것처럼 마케팅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지금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 B2B는 B2B 회사들이 모여있는 어떤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하나 담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아웃바운드로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일즈를 할 때도 사실 마케팅이 중요해요. 일단 이런 게 지금 있고 이런 걸 많이들 사용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먼저 갖춰지고 저희를 만나시면 훨씬 더 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B2B는 그렇게 아웃바운드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랫폼 이제 세일즈 전략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사실 VC 투자를 받으면서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사들이 필요한 데들한테 이제 소개가 되는 그런 형태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커머스랑 미디어 같은 경우는 딱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플랫폼 단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의 경우는 저희가 사실 아까의 어떤 브랜드 셀러 한 분 한 분들을 저희가 직접 다 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이런 셀러 분들이 모여 계신 플랫폼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뭐 마케팅 테크 플랫폼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커머스 향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들에서 니즈가 있는 게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셀러들이 파이낸싱 니즈가 있어. 그래서 선정사이든 뭐 장래 매출 채권이든 그래서 우리랑 공동 상품을 만들면 우리가 자금을 제공해주면서 뭐 우리가 마케팅 테크 회사면 우리의 마케팅 비용으로 이걸 쓸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경우죠. 근데 이게 또 이 마케팅 테크 플랫폼에서는 사실 세일즈 이제 상품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셀러들을 영입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미디어도 사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한다 그랬을 때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똑같은 정산의 문제가 있는데 유튜브가 월정산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사실 매출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데 집을 사려고 하거나 차를 사려고 은행에 가면 무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제 이런 그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에다가 혹시 이런 자금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플랫폼에 이런 걸 제공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B2C 같은 경우도 사실 딱 모여 있는 데가 없어서 여기도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나가게 돼요.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한 3, 4개월간 이미 실행을 하셨고 실행의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뭐 아까 B2B 업체 혹은 이커머스 업체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옥션이나 지마켓에다가 물건을 잘 팔아서 월간 한 몇 억씩 팔아서 이제 월 매출이 몇 억 나오는 회사인데 그 정산 주기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버티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냥 온라인에 뭐 회원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별 고객을 지금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온라인 플랫폼화 하고 싶으신 거니까 그러면 제가 제 매출을 증명하거나 할 때 역시나 온라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을 만나 뵙고 차를 마시면서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결국에 저희는 지금은 1P 모델이지만 3P 플랫폼이 되겠다고 하면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요. 물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우리 서비스가 뭔지 같이 알려드리고 이제 인포메이티브한 세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아웃바운드 세일즈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능한 거는 지금 저희한테 전혀 컨택 없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고 데이터 연동하고 48시간 기다리면 대시보드가 구현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플랫폼의 거래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죠. 근데 그 거래 요건이라 하면 기본 최소의 어떤 매출 단위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법인 사업자여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요건들 플러스 저희가 분석 모델에 사실 데이터를 피딩했을 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자금을 제공하기 불가하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데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게 이미 자동화는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기본 자동화는? 네. 네. 그러면 바로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런 커머스 사업자인데 네. 제가 매출을 속이거나 네. 아니면 제가 어떤 뭔가 검증된 기관의 데이터를 받아서 뭐 재무제표나 이런 확정적인 걸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에서 그 신뢰도 평가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구현이 돼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매출 채권 팩토링이나 ABL을 플랫폼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컨셉 자체가 컨셉 자체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라이브 데이터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한테 제공하시는 데이터가 매출, 회계, 은행 데이터인데 저희는 그럼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갖고 트라이앵귤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매출을 뭐 뻥튀기를 시키셨어요.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지만 네, 네. 근데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은행 그 거래 내역이랑 대조를 해봐요. 실제로 이만큼의 매출이 진짜 들어왔는지를 대조해보고 그게 매출상으로 회계에 진짜 인식이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좀 선별한다고 보시면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기본적인 오류나 잘못된 것들은 막으면서 신뢰도 있게 일단 데이터를 맞습니다. 확보하고 확인할 수 있다. 네. 예, 그 사실 지금 홍 대표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그 자동화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우선은 제일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이 사업의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어떤 아까 파운데이션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초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구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시고 저희 분석 모델에 돌아가고 이걸로 대시보드가 구현이 되고 자금 전환 신청했더니 바로 이제 입금이 되고 이후 상황까지 관리가 되는 이 모든 게 지금 자동화된 상황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고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가입하고 데이터 연동하면 대시보드가 올라오고 자금 전환 신청하면 들어온다. 지금은 다 이제 수작업으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컨펌이나 있고. 확인은 어쨌거나 내부 그렇죠. 멤버들이 같이 네, 하고 그 있다. 뒷단에서 어드민적인 건 다 네, 저희가 네.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자동화하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품, 투자 상품, 그러니까 금융기관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 상품 자체를 검증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내년 말을 완전한 플랫폼 형태를 타겟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일부 정성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투자 검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예.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이제 고객을 이제 그래서 B2B 아까 네 가지의 이제 버티컬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B2B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B2B에서는 좋은 점이 그 B2B의 상대방을 의 신용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B2B의 그 상대방의 신용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권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네. 그럼 걱정할 거 없네. 네. 이거 그냥 바꿔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B2B로 들어가고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 그런 데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의 경우에 꼭 이 방법밖에 없을 건가? 매출을 여기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꼭 여기만인가? 네. 다른 초이스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뭐 예를 들면 가장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를 여기 유사한 거는 사실 매출 채권을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매출 채권이 아니죠. 우리는 매출이 일어날 거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는 미래의 매출을 당겨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 어음을 할인해 준 것과 약간은 비슷한 네. 그리고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 대표님이 조금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뭘까요? 같아요. 사실 질문은 네. 우리 클라이언트가 꼭 우리 거만 해야 될 네. 건가 하는 질문이에요. 네. 사실. 네. 답변을 좀 정리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바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인 저희 스타트업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대상이 삼성전자건 뭐 현대자동차건 대기업이더라도 다른 데서 자금이 융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뭐 신모 기보 옵션을 제외하고는 네. 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포함해서 다 돌아다녀도 전혀 제공이 불가하고 왜냐하면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 방법이 있고
신용평가 방법상에는 보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스타트업은 미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번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는데 영업이익을 내는 스타트업들이 많을 수가 없죠. 대번에 뭐 자본 잠식 스타트업 입장에서 너무나 많은 빈번한 경우이고. 예, 대표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이제 그 이유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스타트업들의 약간 페르소나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B2B의 어떤 비즈니스들이 우리가 그 타겟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조금, 이거는 영업 비밀인가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사의 예시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그래도 일반적인 페르소나를 좀 말씀해 주면 조금 그 티피컬한 예로 뭐 아주 스피시픽하게 아니지만. 예. B2B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이제 곧 이제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하는 회사이고 사실 이제 IPO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인데 제2금융권에 가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사실 제가 우리 이유 대표님하고 이 시즌 10을 시작하면서 늘 그 질문이 늘 포커스가 이게 스케일업이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고객이 충분히 시장에 많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플랫폼화가 되려면 그런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잘 감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 그냥 상장을 앞두고 있고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뭔가 돈을 꾸을 수가 없는 회사가 대체 뭐가 있는 거지? 여기에 지금 제가 의문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정말 그냥 신보기보 보증이 아니고는 그냥 아예 없어요, 옵션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확인이 된 바인 거고. 저는 스타트업을 돈이 많으시고요. 투자사이다 보니까 공감을 지금 약간 1도 못 하고 계신데 저는 너무 공감이 저희도 되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저희 그렇다고 치고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의 상황에서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기보 신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타트업 초기에 야 우리 매출도 나고 이제 좀 되는데 당연히 투자 받은 거 쓰고 있지. 그러면 야 기보나 신보 일단 해. 그 얘기가 사실 스타트업계에서 늘 처음에 하는 얘기. 저도 뭐 이전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에 매우 공감. 근데 스타트업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나눠 보면 그래서 이미 그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스타트업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버티컬이 이용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제도권 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쟁력의 수단으로 비용을 빌릴 수도 있고 뭐 요즘 사실 뭐 스타트업 중에서 잘 되는 데들은 건물도 사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월세를 내는 비용에다가 본인이 회사의 이제 신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대출 자금을 생각해 보면 이 건물의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월세 내는 것보다 좋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되는 데들은 그게 있고 그렇지 않은 데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카가 저는 되게 유용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유용하다 하는 얘기는 리스크가 분명히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미 그러니까 IR 발표해 주실 때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숫자를 봤는데 8%에서 15% 정도의 연이율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일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걸 모아서 질문드리면 8%에서 15%의 연이율을 받고 이제 돈을 대여해 줬을 때 그 예측하신 스타트업이나 관련된 회사들이 리스크가 그 이내에서 작동해야 수익 구조가 작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가 아까 이율 대비해서 명확하다고 판단하시는지와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냥 그게 이제 수익 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까 스케일업 얘기도 주셔서 버티카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가는 뭐 수익 구조 혹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와 부가가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답은 이렇고 사실은 이럽니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건물은 예외적이에요. 건물을 하면 대출이 나오게 되죠. 그 건물을 사는 거니까. 그 생긴 거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도 저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이익을 갖고 이걸 활용하고 더 레버리지하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선 개념으로 우리의 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가 네. 아니라 우리는 더 생산하고 더 매입하면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약간 지분 투자를 받기에는 애매해. 그렇다고 우리 이거 지금 영업이 이걸로 하기에도 그 규모가 그렇게 되진 않아. 그런 경우에 사실 많이 오게 되는 경우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뭐 영업이익이 나는 구조의 사업들이 있죠. 사실 이커머스도 그렇기도 하고 뭐 사스도 그렇기도 해요. 네. 사스가 제대로 워킹이 된다면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이런 회사들은 사실 펀딩도 되게 잘 되고 다른 그런 좋은 옵션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자본 조달 비용 차원에서 회사의 관점에서 그 비용을 사실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기존에 우리가 100을 그냥 투자 유치 받을 걸 이걸 80만 받고 20을 이렇게 활용하면 회사 입장에서 그 자본 조달 비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여우 주식회사라고 있고 주식회사 고슴도치가 있고 여우는 뭐 4단계 라운드마다 매번 15%의 증자를 했고 이제 고슴도치는 우리는 전체 투자금에서 20%는 대출하고 80%만 지분 투자를 할 거야. 그랬을 때는 12%씩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C 단계에서 둘 다 이제 유니콘 밸류에이션 인정받았다고 했을 때 그 두 팀의 자녀 이제 지분의 차이가 그 환산을 하면 77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본 조달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모두가 궁금한 템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시장이 있냐, 그렇죠. 규모가 나오느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겟하는 버티컬들의 저희의 타겟은 뭐냐면 회사들의 매출이에요. 그러면 타겟하는 버티컬들의 매출의 합, 곧 시장 크기죠. 그 시장 크기 자체가 저희의 사실 그 타겟 마켓입니다. 타겟 마켓인데 거기에 당연히 저희의 한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사실 저희 이제 뭐 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예외적인 케이스에도 사실 자본 조달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이건 사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벤처 캐피탈 시장이 지금 175조 원 규모인데 그 20% 수준으로 벤처 대치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새 10배 가까이 성장했고 35조 원 규모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한국은 벤처 대시 전무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사례들을 보면 램프라고 아시나요? 그 브렉스랑 동일한 모델인데 네네. 거기가 최근에 이제 데카콘이 됐는데 시리즈 C에서 73%가 벤처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 요새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우량한 회사는 그러면 안 오고 그렇지 않은 회사만 네, 몰리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상황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저희가 MVP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럼 우리한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만한 고객들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들이랑 하고 있는 그런 초우량 네. 고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프로파일이 8에서 15%가 맞냐라고 봤을 때는 이건 사실 저희가 그냥 전 세계를 벤치마킹 했어요. 금융 상품을 만들 때 리스크 리워드 프로파일이 다 있는데 이렇게 그냥 리스크 리워드라고 봤을 때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겠죠. 여기에는 뭐 이제 뭐 국채가 있겠고, 그다음 뭐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그다음 뭐 부동산, 뭐 PE 투자, 그쵸. 그다음 뭐 주식, 그다음 뭐 크립토 이렇게 올라갈 텐데 저희는 채권 중에서 리스크는 비슷하지만 리워드는 좀 더 높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업 씬에서 지금 벤처 대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모델입니다. 성숙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금융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갖고 나는 돈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서로 지금 그 비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해라고 봤을 때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8에서 15는 굉장히 수용이 되는 가능하다. 수치입니다. 이게 사스를 예로 들면 먼트리 플랜으로 주로 결제를 하다가 이걸 우리가 그러면 고객들한테 이걸 한 번에 지금 미리 돈을 받고 싶어서 애뉴얼 플랜을 제공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때 디스카운트로 제공하는 수치가 15에서 30%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똑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레비뉴 마켓을 이용하면 그게 8에서 15다 보니까 그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그거 공감됐고요. 하나만 저는 더 질문 드리고 뭐 마지막 질문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이제 공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쭉 말씀 주실 때는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지금 그 타겟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 한 네 분야를 쫙 다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됐을 때 얘기인 거고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조직 멤버의 규모, 풀타임 멤버의 규모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비하면 결국은
집중할 수 있는 시장? 네. 좀 스페시픽하게 시장을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시장을 그러면 지금 그 시장 내에서도 가장 뭐 B2B인 건지 이커머스인 건지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성장할 수 있는 뭐 핵심 경쟁력, 전략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딱 방금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저의 경험 미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앞을 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 지금 팀이 너무 과부하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좀 더 저희는 이렇게 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크는 사업 모델이더라고요. 저희한테 자본이 조달이 되면 바로 소진이 되고 그다음 자본 조달 시기가 있다가 바로 이제 소진이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 상황을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억 원이 한 번에 들어오고 저희가 한 번에 제공하는.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희가 팀을 모으고 있는데 올해 이제 10명 팀 이제 모으는 게 목표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과부하가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동시에 버티컬들을 다 공략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모델 이 워킹할 때 폭발적으로 가장 먼저 성장한 데는 사스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비중이 사실 2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지금 현상으로 보면서 그런 무리인 건 사실 동시에 해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이 아직 미국만큼 사스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의 이유예요. 그래서 동시에 공략을 하는데 각기 좀 전략이 달라서 저희가 모두를 다 만나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네. B2B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커머스나 미디어는 저희가 플랫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뭐 수백 수천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모셔오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일단 네 가지 다 중요하고 네. 놓칠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그 저희가 사실 그 경쟁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아까 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여기를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당장은 플레이가 없지만 우선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고이드의 우리 김학의 대표님도 여기 한번 나오신 적이 있고요. 예전에 우리 그 김동호 대표님도 아마 예전에 오픈 서베이를 했을 때 오픈 서베이 때 나오셨던 근데 벌써 오래돼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한 10년 전에 나오셨고요. 그, 지금은 네. 캐시노트 잘 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 신용 데이터를 하고 계신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사실 비슷한 논리예요. 그래서 회사의 안에 예를 들면 이제 고이드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 데이터를 보겠다. 네. 사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사실 그 캐시노트는 거래 내역을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래 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걸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형태인데 이걸 보고 있다가 여기는 내가 예측이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돈을 구워주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고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을 주려고 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캐시노트는 아직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경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일단 두 개가 다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카드사들도 사실 카드론이 비슷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카드를 보니까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이 사람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는 고이드 같은 데랑 이제 협력해서 신한카드 같은 데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쟁에 대해서 대표님의 조금 이런 픽처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경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1번으로 봐야 되는 건 시장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의 타겟 마켓이 결국에는 저희가 타겟하는 버티컬들의 매출의 총합이라고 봤으니까 그걸 합산해 봤을 때는 300~400조 규모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꽤 크죠. 네. 그랬을 때 경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경쟁이 안 좋냐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실 저희가 뭐 회사 하나를 그냥 분석할 때도 회사 하나를 볼 때도 그것보다 먼저 보는 게 산업이죠. 이 산업이 지금 올라가는 산업이냐. 그러면 결국엔 시대의 흐름인 건데 그 차원에선 저희는 미국 시장을 사실 보고 있어요. 벤처 뎃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시간의 격차는 있지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대답은 죄송합니다. 끝나서 대답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크니까 경쟁이 있을 것 같지만 괜찮다. 자 그렇다면 경쟁력은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핵심 경쟁력. 왜냐하면 사실 대표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고이드나 캐시노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하고 밀접하게 회사의 어떤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시스템과 연결해서 그거를
직접 보겠다 이런 시도인데 우리는 약간은 바깥에 R&D 데이터를 공유하기보다는 뭔가 여기에 이렇게 뭐 링크를 따가지고 해야 된다거나 플로우를 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너 제출해.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에게 하죠. 그래서 대체 편의성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의 그 경쟁력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은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시장이 한 곳에 열리는 거라서 경쟁은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더 시장 가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경쟁에서 우리가 그러면 1등을 어떻게 하냐의 그렇죠. 차이인 건데 이거를 봤을 때는 저희는 사실 그 택시 산업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택시 산업은 항상 있었지만 이걸 진짜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든 뭐 사실 뭐 카카오 몰비트나 우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되게 간단하고 편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되고 싶었던 게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매출거래 플랫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타 모델처럼 이게 건 바이 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저희가 대출해 줄게요 라고 접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플랫폼을 만든 거고 이걸 그러면 더 편리하게 내부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내부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보냐인데 지금 저희는 MVP 플랫폼이 출시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지만 이 다음 저희가 이제 5월, 6월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제 개발 스텝은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회계 소프트웨어가 있고 사실 은행 계좌 같은 경우는 그냥 공동 인증서가 있고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결제사들 사용하고 있죠. 그것들 그냥 연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그대로 플로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업데이트 주기도 사실 그거는 그냥 시간마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짜 간단하고 편리한 모델이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또 봐야 되는 건 핀테크 모델에서 결국에는 핀테크 모델의 그 플라이휠 첫 번째 뭐 저희나 P2P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자금 유동성이 확보가 돼요. 효과가 돼야 돼요. 돈이 굴러가야 이게 어찌됐든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자금도 처음에 트랙 레코드를 쌓는 데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금융기관이 진짜 펀딩이 되냐, 투자 상품을 인정을 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이걸 운용했냐, 그래야지 사이즈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의 돈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음 달에 그 펀드를 조성하는 걸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1등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네.